안녕하세요. 예술철학과 사랑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뇌의 먹이는 무엇인가, 뇌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체 부위를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부위들 중에 하나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뇌를 바꾸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뇌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컨트롤 센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대부분 다 똑똑한 아이들, 굉장히 이제 자신에 대해서 통제력이 분명한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체의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제 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뇌가 건강한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제하는 조종자이고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조종자이자 결정권자인 이제 뇌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자, 무엇을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현대 뇌과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뇌가 특별히 이제 우리의 대인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뇌의 활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두 영역들, 좌뇌와 우뇌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뇌는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들이고, 우리의 이제 좌뇌는 좀 인지 판단적인 그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뇌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이 사랑의 감정들이 더 증폭되고 더 전개되는지, 더 확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주요 내용들은 지금 뇌 메커니즘 중에 세 가지 단계인 그레이스, 그 다음에 이제 조이, 피스, 이 세 가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뇌의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뇌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삶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뇌에서 시작해서 뇌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모든 판단들을 뇌가 처리를 하고 있는 정보 처리 장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뇌가 잘 기능하려면 어떻게 이 정보 처리 장치가 잘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뇌가 이제 우리가 뇌의 용량이 많은 게 뭐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인류가 다른 하등 동물들보다 더 이 뇌 용량 때문에 더 많은 그 지혜를 갖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문화나 문명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양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뇌는 이제 무엇을 먹고 자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물음의 정답은 바로 포도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당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이 떨어진 것은 이제 이 포도당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 생활에서도 좀 머리가 잘 안 돌아오고 피곤하고 좀 힘들다 그러면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되면 이 포도당이 생성이 돼서 우리에게 좀 더 에너지가 강화가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뇌는 이제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뭐 수천억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제 그 접속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냅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냅시스 회로 수가 뭐 적게는 1,000조 또는 이제 1경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신경세포들이 서로 접촉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시냅시스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형태의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또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또 투여되는 그런 에너지를 또 이제 필요하게 되죠. 자, 이제 포도당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뭐 하루에 뇌과학자에 따르면 이제 한 200g 정도 포도당이 섭취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65%인 130g이 뇌에서만 소비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하루 섭취량 200g 가운데서 반절 이상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 신경세포들의 작용에 하나의 이제 음식물, 자양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이 뇌를 포도당 먹는 하마다, 물 먹는 하마처럼 포도당 먹는 하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이 치매성 질환도 이제 왜 걸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뇌가 포도당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능력을 결여하게 될 때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이 치매성 질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도당은 이제 이 화학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이제 작용하는 특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심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그것들이 더 작용이 활성화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또 위축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 이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심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더 많이 증폭될 수도 있고 또 그런 포도당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도당의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만들어주는 심리적 요소는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대부분의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 뇌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조이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기쁨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이 포도당이 이제 비활성화되는 이런 것들, 적게 활성화되는 것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짐 와일더의 이제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뇌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고 있고 이 뇌가 이런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성화되는지 이 뇌 메커니즘을 세 단계로 그래서 그레이스, 조이, 피스 이 세 단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에 이제 따르면 이제 뇌의 리듬은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뇌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레이스, 조이, 피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레이스는 우리로 이제 하여금 그 조이를 그 기쁨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 피스 평강 안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 뇌를 이제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하고 피스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짐 와일더와 이제 에릭 쿠드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메커니즘은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값없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비즈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거나 받는 것과 무관한 일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누군가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대해서 뭐 상향 평가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얻기 위해서 이제 전혀 애쓰지 않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선물들을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대표적인 이제 예가 바로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부모의 사랑. 뭐 아이가 물론 이제 뭐 아이가 이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또 부모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뭐 자기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훈육의 결과로서 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는 우리가 이제 부성애 모성애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조건 없이 주는 이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이제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은혜의 이제 내용은 그 태어난 존재 자체, 너가 태어나서 나의 가족의 일원, 또 나의 뭐 아들이나 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또 은혜를 주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뭐 위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이 바로 이제 부모와 아이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돈을 쓰거나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것이 뭐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무한대의 사랑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독교나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어떤 사랑, 이것도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뭐 아들을 보내서 뭐 이런 식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자, 인간들은 전혀 값없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은혜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은혜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이거죠.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있어 굉장히 스페셜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뭔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뇌를 통해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의미들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뇌에 전달되었을 때, 자, 우리에게는 이런 형태의 가장 강력한 포도당의 활성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음들과 관련되어 있는 답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실존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들이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고, 이런 물음 왜 던지느냐? 바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인식이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 삶의 방향, 또 삶의 이유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런 어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를 돕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자기의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욕해도, 70억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이 사람 한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감싸 주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자,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인데, 이게 이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그레이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중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조건 없이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런 어떤 특별한 메시지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에게는 이제 은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뭐 이건 또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나를 계속 욕하죠. 나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이제 틀리니까 나를 이제 계속 욕하는데, 자, 이제 엄마 그 오리는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되게 그 허물이 있고 안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주 커다란 예쁜 백조가 될 거라는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밑거름, 발판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죠. 내가 특별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내가 특별하다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자, 이것이 우리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우리는 기뻐요,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일한 어원을 통해서 이제 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뭔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커다란, 아주 커다란 형태의 기쁨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특별히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식,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식의 결과가 아주 커다란 형태의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이제 생리화학적으로 우리에게는 뭐 엔돌핀처럼 아주 커다란 기쁨,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화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도파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쁨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도파민을 생성하는, 아주 강력한 형태의 도파민들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것이고, 내가 이제 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도파민이 우리 뇌 속에 이제 분비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거죠. 왜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 사람과 항상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자, 우리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 사람과 매 순간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도파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함께함에 대해서 이 도파민 형성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미소,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제 미소를 지어주게 됐을 때 우리 뇌에서는 이제 그 6분의 1초 사이에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이제 그 은혜와 애착의 관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를 향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지어줬을 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랑받는다, 나는 특별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들을 기뻐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 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이제 관계는 우리가 이제 그 그레이스와 조이,
이건 이제 특별한 존재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이제 조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나타난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엄마는 항상 아기를 향해서 이제 미소를 지어요.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이는 이제 생후 9개월 정도 지나면 시신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찡그리는지, 화를 내는지, 기뻐하는지, 아니면 미소를 짓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 그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는 얼굴을 찾는 레이더를 작동시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뇌를 발달시키려면 누군가 하루에 8시간 정도 가장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소, 웃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엄마나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워킹 아워스와 같는 노동 시간 또 노동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에 뭐 8시간 일할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SNS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뭐 밥도 먹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에게 갖는 그런 관심은 하루 8시간 동안 이제 집중해서 아이에게 계속 미소를 지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난 형태의 가사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엄마들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의 뇌를 정상적인 뇌, 가장 활성화된 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뭐 아이를 이제 갖게 되면 서로 이제 짜증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가사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집이 깨끗하게 정돈도 안 돼 있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데이트도 잘 못하고 뭐 이 결혼 전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아이가 충분하게 도파민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성 과정들을 또는 생성 회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 8시간 이상 아이에게 끊임없이 관심, 미소,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 뇌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분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부모들에 대한 애착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간다. 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아파트 시세가 오르거나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 기쁘죠. 기쁘긴 한데 자, 이건 이제 우리 뇌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뇌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다. 물론 이제 도파민이 형성되긴 하지만 지금 아이가 엄마로부터 애착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그런 도파민과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정한 조이,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 인격 형성 또는 이제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뇌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을 받아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들을 완성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도파민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경성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약이나 술, 게임 뭐 이런 것에 이제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기쁨들을 조이를 얻지 못하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마약이나 술이나 게임 뭐
도파민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 중독성 원인도, 자, 이 관계 경험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찾는 이런 어떤 나쁜 습관들이다, 또는 나쁜 원인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관계에서 이 기쁨의 충이람, 기쁨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단순하게 이제 말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 또 이제 온 몸에서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는지,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소모품 또는 이제 그 하나의 수단으로 대우하는지, 이것도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SNS,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도파민이 형성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진정한 형태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진정한 기쁨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증폭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건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존재고 너도 특별한 존재고, 이 특별한 존재끼리 만나서 삶을 공유한다, 삶을 나눈다, 삶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나 눈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이런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화학적인 반응,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파민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부모 간의 사랑, 여러분들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말과 메시지와 표정을 통해서 인간은 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 뇌가 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도파민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 메커니즘은 이제 피스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안정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안겨주고, 이게 이제 충분히 활성화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좀 휴지기, 평안함으로 그 단계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 이제 그 방방 뛰는 상태도 이제 필요하지만, 또 잠잠한 그 안식의 상태, 또 그 휴식의 상태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이제 그 잠잠한 상태, 휴식의 상태들로 이어지게 하는 신경 물질이 바로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이 바로 이 평강의 세 번째 단계에서 분비되는 신경화학적인 작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쁨은 이제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하이 레벨,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는 이제 에너지, 뭐 강장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워불처럼 엄청나게 우리를 활동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평강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타버리겠죠. 우리 엔진도 뭐 너무 가속해가지고 막 너무 악셀만 이제 밟고 간다라면 뭐 그게 차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하겠죠. 이제 좀 내려와서 기어 변속을 해서 좀 내려와서 좀 평안하게 삶을 이제 유지하는, 또 삶에 대해서 관조할 수 있는 이런 또 시간도 이제 필요한데, 자,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로우 레벨에서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로 24시간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각성 상태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향정신성 물질을 먹게 되는가? 자고 싶어서 하는 거죠. 뭔가 이제 위로나 평강이나 이 잠잠함, 자, 이것도 이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역 있고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간의 뇌는 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리듬을 타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인간이 활성화됐다가 또 비활성화됐다가 하면서 건강한 뇌 또는 이제 성장하는 뇌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세로토닌이 작동을 하면 우리에게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는 이제 물질인데,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심박수, 혈압, 뭐 호흡 좀 안정이 되고, 또 편안함들을 갖게 되는 거죠. 편안함. 앞에서는 이제
그 도파민은 이제 이 편안함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파워풀한 기쁨을 주는 것들이죠. 뭐 우리가 아까 금메달 따거나 아파트 새 올릴 때 막 뿅뿅 가는 그런 기분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막 미쳐버려요. 너무 좋아서 이런 에너지가 고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의 물질이 분비되면서 이제 편안함, 좀 편안함, 익숙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폭력이나 충동 또 이제 중독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이제 지향하고 또 잘 잘 수 있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유도해 주는 것들이죠. 뭐 잘 자고 또 잘 쉬어야만 또 굉장히 편안한 삶들을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학습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편안함들이 없는 세로토닌 결핍될 경우 우리는 이제 강박이든지 뭐 공황장애, 공격성, 뭐 우울증, 뭐 장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적 질환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제 이중적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잠잠한 상태도 또 필요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하게 이제 평강에는 이제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과 신체가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상태, 안정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을 개발하거나 이제 훈련하는 이제 이유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조용함들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인 소음이 없는 뭐 시골에 내려가거나 뭐 산사에서 절에서 그냥 그 새소리나 뭐 종소리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평강의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평강의 상태는 이제 질적인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인 조용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기쁨하고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경험이다. 관계적인 경험. 이제 그 관계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 앞에 누군가 항상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이 이제 관계적 경험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뒤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뭐가 겁이 나겠어요? 항상 나 자신의 어떤 삶들을 지지해주고 또 그런 것들에 응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형태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고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뭐 신의 역할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연인들의 역할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항상 응원해주고 항상 사랑해. 항상 격려해주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제 그때 생기는 그 잠잠함, 그런 어떤 조용함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각각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은혜 또 기쁨 또 평강 이 이제 메커니즘이 특별히 이제 최근 이제 뇌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특별히 애착관계,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애착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도파민이 형성이 되고 이 도파민이 형성된 다음에 또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평강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형태의 뇌의 작용, 특별히 이제 이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한쪽만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들, 너무 이제 도파민만 활성화되는 경우, 아예 이제 또 도파민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그 결여되어 있는 경우, 잠잠함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제 뭐 사례들이죠. 특별히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ADHD 이건 주의력 결핍 뭐 과잉 행동 장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DHD.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런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산만하고 뭐 굉장히 이제 과도로 흥분해 있어가지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수업 때 집중도 못하고 공부에도 집중 못하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뭐 과학,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 심리학에서도 이제 ADHD의 이제 원인 뭐 해결책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로토닌 이제 이것이 이제 결핍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를 이제 잠잠하게 해주고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 이제 호르몬인 이제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그 뇌과학 또는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뇌의 메커니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부모님의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이제 은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애착들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뇌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레이스 조이 피스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이제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 뇌의 구조, 뭐 화학적인 작용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뇌를 성장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이 정립이 되면 내가 주변 사람들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이건 이제 평가와 관련된 거죠. 좋은 세상, 뭐 좋은 사람 또는 이제 나쁜 세상, 나쁜 사람.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 이것들을 어떻게 또 컨트롤할 것인가. 누구나 다 부정적인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 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안 좋은 뭐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이제 조절이고 또 이제 거기서 다루게 되는 트라우마,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갖게 되는 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이제 중독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이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레이스 조이 피스 메커니즘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중독에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람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너를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쁨이 도파민이 형성이 되면서 기쁨을 갖게 되고 또 사람 관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그 사람과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말고 다른 것, 뭐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습관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지 않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쉴 수 있는, 잠잠히 먹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자신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이제 그레이스 조이 피스라고 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이 애착 센터로서 이렇게 즐거움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용적으로 도파민을 잘 생성시킬 것인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어떻게 잘 생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미소를 짓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항상 바라보면서 찡그리지 마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뭐 아무리 이제 심란하고 아무리 이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왼쪽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뇌의 영역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왼쪽 눈을 이제 바라볼 때 좌뇌 우뇌 이제 그 메커니즘 중에서 우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기 때문에 이제 바라볼 때 항상 왼쪽 눈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제 운해가 그것에 이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이제 안정화 단계. 이런 안정화 단계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어떻게 더 분비를 할 것인가.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조금씩 내쉬고 들이쉬는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좀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가면 또 스스로 잠잠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건 이제 프랙틱한 팁이고 항상 중요한 건 기쁨도 잠잠함도 관계적 경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사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주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또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기쁨도, 도파민도, 세로토닌도, 잠잠함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 경험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세로토닌 또는 이제 도파민을 분비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게 다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이유,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 어떤 감정적인 이런 어떤 기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요소가 바로 함께함이다. 남자친구와 함께함, 여자친구와 함께함,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함,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 뭐 일을 처리하거나 뭔가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건 이제 밑에 있는 단계의 중요함이고 가장 고차적인 중요함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좌뇌와 우뇌인데 이제 우리의 뇌는 이제 좌반구 또 이제 우반구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좌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놀이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좌뇌는 이제 언어, 뭐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연속적, 습관적 뭐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우뇌는 이제 그림이나 색상, 공간, 상상, 리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총체적, 그다음에 이제 창조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 좌뇌 공부를 잘하고 솔루션 뭔가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언어 활용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좌뇌를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죠. 반면에 이제 우뇌는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와 공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뭐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놀이고 이거는 이제 뭐 한량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배짱이들, 뭐 개미들은 이제 좌뇌처럼 열심히 일해, 개미들은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제 배짱이들은 이렇게 이제 우뇌가 활성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인간들이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과연 중요한 뇌의 특성들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뇌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 똑같은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좌뇌보다는 이제 우뇌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뇌에 정보가 들어올 때 최초로 이거를 프로세싱하는 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어나 그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인가,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담당하는 우뇌인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일단 다 처리하고 그 다음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우리 뇌는 생각과 논리, 뭐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기토, 인간은 이제 사고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나 논리가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하버드, 예일,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이 다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재라고 하는 뭐 멘사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생각과 논리가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강의 듣고, 여러분 행복론이나 사랑학처럼 좋은 강의 듣고, 또 이제 그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행복한가? 정말로 내가 또 사랑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 어떤 이론,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훌륭한 이론들, 뭐,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뭐 철학적인 이론들을 전부 다 선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한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또 다른 문제는 거죠. 이게 이제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과 논리와는 좀 굉장히 다른 측면을 갖는. 생각과 논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 공간, 자, 논리적 공간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삶의 공간은 달라요. 삶의 공간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변수들. 자, 아무리 이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삶은 그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과 의식은 서로 다르다. 의식은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고 시스템, 수학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정의를 이렇게 하자. 정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정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은 정의할 수도 없고 그 정의에 따라서 정리라고 하는 것이 100%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삶과 더 직접적인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 가능한 우리 운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더 통제하고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심리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자, 우뇌가 뒤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우뇌가 이 뒤에서 전달을 시켜서 그 다음에 좌뇌로 움직여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단 모든 정보는 우뇌를 거쳐요. 자, 우뇌를 거치고 그 우뇌가 정보를 접수하면 그 다음에 좌뇌와 우뇌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언어나 그런 지식의 방식 또는 이제 이미지 방식,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것들이죠. 자, 우뇌는 앞에 그림처럼 이제 뒤에서 앞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좌뇌로 이제 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좌뇌에서는 이제 앞에서 다시 뒤로 가는 프로세싱을 겪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뇌의 이제 앞니마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 기능을 하는 영역인데, 이 전두엽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논리적인 또는 이제 수학적인 또는 이제 언어적인 체계적인 이런 어떤 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두엽으로 정보들이 넘어오기 전에 이미 우뇌에서 프로세싱이 다 끝났어요. 자, 우뇌에서 자, 이거를 좌뇌에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전에 이제 우뇌에서 이게 넘겨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일단 다 프로세싱이 이제 끝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거의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뇌가 과연 정보 처리하나? 왜냐하면 이제 이 전두엽에서 막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A, 생각 B, 생각 C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의 씨앗이 이미 우리 우뇌에서 불과 이제 그 밀리미터 초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삶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권은 좌뇌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뇌다. 이 감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총체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뇌를 통제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론이나 뭐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치 또 사회적인 뭐 동창이든지 친구든지 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들, 뭐 우리가 수신자가 치구평천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전부 다 관계죠. 자기와 자기 자아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뭐 마을이나 공동체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해가 더 확실하게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민하게 됐을 때 여기서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뇌도 바로 이제 좌뇌가 아니라 우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네 단계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그 단계가 바로 이제 1단계 시상, 살라무스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뇌가 접수가 되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갖고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고, 또 내가 함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뇌가 가장 필요한 목에는 이제 포도당이고, 그 포도당은 이 은혜를 통해서 배출되는 어떤 기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나한테 포도당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뇌는 가장 먼저 정보 인지를 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기쁨이 이제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시프트 해가지고 다른 것, 뭐 다른 사람, 또 다른 물건, 만약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대물 쪽으로 이제 물건이나 이제 그 사물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옮기겠네.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은 쾌락을 주기 때문에, 도파민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상,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시상은 살라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나? 누가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나? 이것을 찾는 이제 조직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기초적인 관계가 바로 이제 사랑이다, 애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이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한가? 자,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8시간 이상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미소 지어주고 여러분들의 욕구나 욕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굉장히 동분서주한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간의 뇌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이고,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 운에 계속해서 입력이 되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해를 관계의 뇌 또는 이제 애착 센터, 어태치먼트 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뇌가 기쁨을 흡수하는, 원동력을 갖는 그런 먹이를 갖는 이런 1단계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나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는 이제 운해의 두 번째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갖는가,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에서는 나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체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쁘죠. 도파민이 발생해서 굉장히 기쁜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실패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기쁨을 갖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이제 디폴트 값이 형성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비상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기쁨이 없으면 이제 비상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내 권리를 침해하고 나를 폭력으로 이제 위협적으로 간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경보가 울리게 되고, 우리 이제 그 통제센터가 오작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기쁨이 없으면 이제 두려움을 혼자 다 이제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형태의 갈등들이 생기게 된다.
거죠. 자, 이제 이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싸울 거죠. 근데 대부분 아이 같은 경우, 또 이제 약자인 경우에는 힘이 없는 경우, 이건 이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뭐가 돌아가느냐. 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형태의 이제 피로도가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자,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이제 그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다 이제 그 도움을 가지고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기쁨이 없으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죠. 포도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그 뇌 작용들, 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잘못된 형태의 애착들이 형성하게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회피 애착이라든지 저항적 애착, 이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뭐 저항적 애착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엔 들어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회피 애착은 뭐 여러분들이 항상 신호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계속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내가 아무리 이제 신호를 보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전혀 케어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이 우뇌 편도체가 그 기능이 약화되고,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중독들이 생기게 되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뭔가 실망하는 이런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상 피지인데요. 싱글레이트 코어텍스라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는 이제 이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대상 피질. 자, 여기서는 이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또 이해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앞바나나처럼 이제 생겨서 대상 피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나는 이제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안전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있는지, 또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우뇌의 세 번째 메커니즘, 대상 피질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단계인데, 이건 이제 안화 전두 피질에서 이런 물음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화 전두 피질에서는 이제 네 번째 단계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이건 이제 그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징들인데,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1, 2, 3단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두 번째 나는 안전하고, 세 번째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아니 이 네 번째의 물음이 충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뇌 작용 시스템 보면 이제 관계죠, 관계. 관계의 총체물. 관계의 총체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의 배열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또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나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뇌의 메커니즘을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뇌인데, 생각이나 사고나 언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징이 바로 이제 우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뇌가 통제센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속성은 뭐예요? 관계죠. 관계예요. 자, 물이 H2O인데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운에는 그것이 이 관계에 의해서만 활성화되고 관계에 의해서만 위축이 되고 관계에 의해서만 우리 뇌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은혜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내가 특별한 존재, 내가 너한테 있어서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은혜가 자신의 뇌를 증폭시킬 수 있는, 뇌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자녀 또 이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반드시 줘야 되고 또 줄 수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은혜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왜 함께 있어요? 너가 특별하니까 함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관계가 운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뭐 루이비통 가방이든지 뭐 에르메스 가방,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고 함께 즐거워한다. 너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너는 나의 삶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너가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왼쪽 눈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왼쪽 눈을 통해서 여러분 운해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왼쪽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트라우마.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트라우마라는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쓰나미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대형 화재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인데, 유치원에서 아이가 이제 뭐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이제 사소한 상처가 났을 때 이건 이제 뭐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뭐가 이제 진정한 트라우마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뭐 엄청난 형태의 트라우마이고, 아이가 단순하게 다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의 크기나 문제의 크기, 이것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들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트라우마는 이제 그러면 이제 진정한 형태의 트라우마는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트라우마라고 하는 건데, 이제 타입 B, bad things happen. 자, 나쁜 것이 일어난 거죠. bad things happen. 그래서 이제 타입 B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서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형 청사가 이제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한 20년 전인가요?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제 그때 이제 생존했던 사람들, 뭐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뭐 컴플렉스가 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그 기제가 돼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인데, 왜 그래요? Bad things happen.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자, 그런 반면에 타입 A라고 하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absence of good things죠. 자, 좋은 일들이 absence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했을 때도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있어야 될 좋은 일들, 엄마나 아빠로부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이 타입 A의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어떤 보살핌, 돌봄, 이런 어떤 사랑, 부부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연인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보살핌이나 돌봄이나 사랑이 없을 경우에는 타입 A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꼭 있어야 될 게, 자, 그걸 통해서 내 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그 공허함, 결핍, 뭔가 이제 그 박스에서 계속 차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타입 A의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도 이제 자라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8시간 이상 계속 정서적인 보살핌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해줘야 될 부모,
그런 것을 해줘야 될 어떤 보호자가 이제 없는 경우,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이 성공했을 때 기뻐해줄 부모, 또 자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울어줄 수 있는 어떤 부모, 자 이런 게 없으면 새로운 대안들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고 다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이건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정서가 없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이제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공백이 바로 이제 타입 A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좋은 방식과 이제 나쁜 방식이 있는데, 트라우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나 일 자체가 아니라, 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지만, 자 그게 이제 그 좋은 방식으로 처리되면 위상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자, 나쁜 방식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큰 상처로 이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후 처리 방식, 이 사후 처리 방식이 트라우마 자체보다 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좋은 처리 방식은 이제 어떤 것인가? 좋은 처리 방식은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나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연결된 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처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제 결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집중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처리 방식이 아닌 거죠. 뭐 아이도 이제 그거를 모르겠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이제 크게 뭔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뭐 이건 한번 누구나 다 인간은 실수를 겪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아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사다리나 다리를 놓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가 자신이 이제 용서받는 그런 기쁨들, 용서받는 느낌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은혜의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자, 나쁜 방식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문제와 고통, 이걸 아이한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야, 엄마 좀 가만둘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에게 뭐 굉장히 사소한 거, 뭐 아이의 옷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단순하게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막 자신의 엄마의 그 고통이나 엄마의 그 문제를 아이에게 투영해 버리는 거죠. 아이가 못 감당하죠. 너무 이제 이건 오버웰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나쁜 처리 방식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연결된 느낌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막 부여해버리고 고통을 주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작은 일상이지만 그 작은 일상 때문에 이제 이 엄마나 아빠로부터 그 혼났던 그런 기억, 그래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딱 거기까지만, 엄마 아빠가 화 내지 않는 그 정도 범위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 뭐 항상 실수할 수 있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제 청량 받을까봐 주눅이 드는 거죠. 두려워서 전혀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 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고통의 처리 과정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 겪는 이 외로운 상태, 너무 마음 아프죠.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위상 트라우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이에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에게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연결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막 고통을 재경험해서 막 옛날의 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과거의 기억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못났어, 너는 이제 할 수 없는 애야,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하는 유형과 성공하는 유형 이제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라우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뭐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한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뇌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레이스, 은혜, 조이, 기쁨, 그다음에 이제 피스, 평강이라고 하는 이제 세 단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레이스는 이제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없이 받는 호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값없이 받는 호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도파민이 형성이 되면서 이 기쁨을 갖게 되고, 이 기쁨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제 피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 이 피스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통제센터는 이제 좌뇌, 뭐 언어, 뭐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우뇌, 감정이나 뭔가 이미지나 이런 어떤 총체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고, 이제 먼저 우뇌가 다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좌뇌로 보내기 때문에, 자, 이 우뇌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우마는 타입 A,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이제 A는 타입 B는 이제 안 좋은 것이 일어난 거죠. bad things가 happe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타입 A는 이제 absence of good things,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 트라우마는 이제 처리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그 위상적인 상처들을 계속해서 재경험하도록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막 잡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아이를 위로하고 더 이해하고 연결될 느낌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